네, 시간이 다소 좀 지체가 됐습니다만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33분인데요. 한 5시까지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은 좌장이신 건국대학교 김성준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에 재직 중인 김성준입니다. 오늘 제31회 횟수로는 2013년부터 시작해서 9년 마지막 통합물관리 포럼 통합물관리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눈이 거의 가로로 오는 상황에서 이 통합물관리를 잘하라고 얼굴을 때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의 중요한 주제 발표를 가지고 지정 패널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덕대학교 정창삼 교수님, 우리 삼안의 문용주 전무님, 한국환경연구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KI의 송영일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환경부 김구범 수자원 정책과장님, 이렇게 네 분이 이제 지정 패널이시고요. 순서대로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정 패널은 약 7분에서 8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요. 혹여나 이제 질문이 있으면 발표하신 분들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고요. 또 플로우에서 많이 오셨는데 질문과 답변 그리고 중요한 의견을 그렇게 받는 시간 한 20분 정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조금 오늘의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 세 개 주제에 대해서 홍수분담은 이제 대비입니다, 그렇죠? 기후변화로. 그래서 그 얘기 나왔던 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려면 국민 공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약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협약에 대한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건 좀 유럽에서 철학적으로 나오는, 이건 현장 실행을 해야 되는 실행입니다. 실행.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하는, 우리 통합물관리 배덕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거버넌스 이행과 국민 체감하는 실행 그리고 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아주 정리를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먼저 첫 번째 정창삼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기후변화라든가 탄소중립, 물관리 일어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러한 토론을 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토론에서 좀 부담스럽게 하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기에 우리 수자원 분야 그리고 물 분야가 변하지 않는다면 쉽게 얘기하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처럼 우리 물 분야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분야에서 퇴출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멤버 교체가 된다.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분야를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 총량제, 홍수량 유역 분담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행안부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사전제 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비포 애프터에 의해서
개발에 의해서 분담 뭐 홍수 총량이 줄기 전하고 줄기 후를 비교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정함할 건지를 평가를 받아서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개념이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행정안전부가 이걸 사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아주 법으로 자연재해 대책법 못을 박았죠. 예를 들어 부지 5,000제곱미터 이상, 뭐 공장은 10,000제곱미터 이상 할 때는 무조건 하십시오라고 이제 법으로 하니까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 개발 행위를 하면서 모든 그 뭐라 그러나 유출 증가 요인들을 다 저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행안부가 잘합니다. 행안부의 장점은 뭔가를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환경부는 문제가 뭐냐면 규제를 하고 이런 것들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성격이 틀려서 좀 느린 것 같습니다. 행안부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딱 두 가지입니다. 규제를 하면서 동시에 또 돈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하고 반반 50대 50 줘가지고 사업하면 우리 본부에서 50% 예산 줄게 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도 환경부에서도 예산과 같이 규제가 같이 들어와서 법과 제도를 좀 더 강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도 뒷부분은 이제 그 배덕 회장님이 하신 부분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다면 이걸 누가 추진할 건가? 사실 우리는 전부 다 본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방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지방에서는 환경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천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재과가 있습니다. 그럼 방재과는 행안부 것만 말만 듣고 환경과는 환경부 말만 듣습니다. 근데 하천과는 국토부 말 들었는데 이제 환경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지방 부서들이 중앙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같은 것들이 되게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강변 저류지 같은 경우도 지방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미국에 보면 콜로라도 그 세크라멘토 옆에 보면 데이비스 사이에 굉장히 큰 저류지가 있습니다. 그 저류지 아이디어는 그 동네에 있는 신문 기자가 냈어요. 신문 기자가 내고 지역 주민들이 합의해서 대형 그 강변 저주리를 만든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업해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산업에 관련돼서 이제 그 안재현 교수님 발표하신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과 에너지 한데 저는 환경부에서 물 분야의 탄소 중립과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을 만들 때 미국이나 이런 기관들은 목표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 해당 부서를 만들어서 연도별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목표들을 다 실행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물 분야의 탄소 중립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수력 분야를 얘기할 때 우리가 전력을 생산하고 나면 누군가 다 사주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태양광을 다 써놓고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력 문제는 전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봐야 됩니다. 전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력 거래소가 있고 그 다음 주파수 개통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산하면 다 사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소규모로 하면은 배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력은 그 단가들이 다 정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전력하는 사람의 개념에서 주파수의 개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저는 그 안재현 교수님이 제시하는 그린 수소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 쪽에서 생산된 전기는 중앙 전력에 꽂지 말고 차라리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린 수소로 해서 그냥 로컬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을 만든다라든가 이런 롤 모델을 만들면 물 문제는 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끝내는 쪽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평가 모델을 꼭 만들어야 된다. 이건 저희가 학계에서도 사업단이라든가 연구단을 통해서 이 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걸 우리들이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배덕 회장님 말씀하신 건 뭐 100% 공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국가 물관리를 만들면서도 환경부는 저는 준비가 많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적합한 예는 아닌데요. 환경부의 고위공무원 5급을 뽑을 때요. 필수 과목은 상하수도입니다. 수리수문학은 아무도 필수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안 치는 거죠. 그리고 수리수문학 친 사람 중에 최근 5년, 10년 동안 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환경부 고위공직자들이 수리수문학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행정을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 중앙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을 좀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만들어진 스트럭처보다 지방 스트럭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에서 어떻게 하면 물관리 일원화를 팔로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느냐를 우리가 제시하고 그 제시된 제도를 바탕으로 위에서 좀 더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 변화에 대응해야 되고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탄소 중립은 특별히 물 분야 로드맵 작성 그리고 특별히 우리 환경부가 수자원 분야에 관심을 조금 더 여러 가지로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우리 문영주 전무님. 주식한 사건의 문영주입니다. 사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타 분야들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우리 분야가 좀 전철해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특히나 또 업계에 있는 쪽들은 더더욱 그 변화가 좀 둔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너무 또 좋은 발표 자리에 참석하게 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또 안심도 되고 또 약간 앞으로 좀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 홍수 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홍수 분담에 대해서는 2002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필요성이나 논리적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을 했었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용적인 합의나 기술적 기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덜 되면서 논의들이 조금 시행되는 부분들이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홍수는 분담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홍수는 총량제, 오염 총량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사실은 홍수가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발을 많이 하면 이게 홍수량이 상당히 는다고 생각하지만 대하층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서울시를 하나 만들더라도 한강의 홍수량이 얼마만큼 변할까를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영향은 안 받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토지용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홍수가 근본적으로 늘어나고 분담을 해야 될 필요성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기후변화의 강우 증가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재평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랑 우리 하천에서 바라보는 어떤 홍수랑 분담이라고 조금 구분이 돼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지금 총량을 어느 단위에서 분담을 시키는 게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유역종합을 지금 전체 12대속에서 다 하고 했었는데 모든 지점에서 분담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작은 지점에서 또 이 단위가 너무 소규모 하천이 되면 실질적으로 고시는 했지만 정화됐을 때 그걸 분담을 시킬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그게 대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그 규모도 적정한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이 나중에 어떤 그 실행이 파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87개 강변조리지를 유역종합에서 했었는데 84개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계획도 참여하고 설계도 참여를 했었는데 실제로 좀 보상비가 상당히 크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상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4대강 하면서 강변조리지는 끝까지 다 보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참에 일본에서 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 있는 지역권 같은 어떤 일부 도입을 해가지고 보상비를 좀 줄여야 사업성이 있고 그러면서 어떤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우리가 사실 무슨가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 같은 경우는 교통개발 분담금 이런 분담금 제도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들을 그 당에서 못하면 다른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시드머니가 되는데 우리도 개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게 모든 게 저류지만 만드는 것들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홍수에서도 어떤 분담금을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면은 좀 더 많은 어떤 실행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가 모든 걸 하천 사업은 지금 국가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두 가지 항목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 분담 댐은 댐 별도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위치에 따라 가지고 지방하천에 있으면은 지방하천 분담 사업을 해가지고 국가와 지방이 매칭을 해가지고 사업을 과거에는 하다 보니까 이게 추진이 좀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저류지 시설들은 당해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류의 효과가 있는데 실례로 제가 하고 있었던 중에 신천이 있었는데 동두천을 보호를 하는데 상류의 양주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현재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양주시에서 돈을 다 대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류지 시설들은 어떤 지금 해결을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하천 정비사업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댐과 같은 특별 해결을 좀 해야 실질적으로는 재정 지원이나 그런 사업이 조금 더 잘 될 걸로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두 번째, 안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탄소 중립은 사실 저도 요즘 원체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떠드니까 먼지라는 이야기는 이게 개념적으로 있었는데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못 느끼다가 오늘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궁금한 부분들이 현재 이제 수자원 분야에서 뭐 0.1톤의 어떤 흡수를 할 수 있고 어떤 숫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당장 설계를 한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떤 흡수원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나무나 갈대나 어떤 나무 종류별로도 어떤 흡수율이 다를 것이고 걔들의 생육 환경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결국은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결국은 어느 식물이 광합성을 얼마만큼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율들이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량화된 연구 자료들이나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도 잘 못 본 것 같아가지고 물론 산림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결국은 그런 항목에 대한 요소 기술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으면은 현재도 설계나 뭐 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또 환경부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뭐 하천기 번개획 수리 지침을 변경하고 국토부 환경부 넘어가서 여러 가지 지침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탄소 중립을 고려한 뭔가 사업을 하려 그러면 국가에서도 거기에 맞는 설계 지침이든 아니면 계획 지침이든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거를 타부서 기재부를 설득시키고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랬을 때 어떤 효과나 정량적인 수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할 걸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이라 했을 때 결국은 탄소를 하나는 저감시키는 게 있고 하나는 흡수를 하는 것도 있고 결국은 이제 저장을 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흡수가 된 것들이 저장이 되고 결국은 나무나 이런 부분들이 흡수가 된 부분들이 얘가 그냥 또 얘도 산화가 되면 또다시 탄소를 이제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가 결국은 그걸 이용한 어떤 바이오가스든지 어떤 저장 이후에 또 순환 체계까지 같이 고려를 하면은 이 부분들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덕효 총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상당히 저도 충직했고 많이 느끼고 있던 부분들인데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해외 사업을 현직에서 좀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까 수력 부분이 친재생에너지 한 70% 차지하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동남아의 태양광 사업 같은 현장들을 보면 비포장이 많아가지고 그 먼지에 의해 가지고 태양광 효율이 완전히 떨어지고 거의 사업성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동남아는 상당히 평지도 많고 태양도 많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비포장 지역에 도로가 계속 차가 다니면은 그 먼지를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태양광 사업이 안 된 사례들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해외를 하면서 아까 해외 사업의 기술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공감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업에서 해외를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강호 자료가 제일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뭔가를 사전 검토를 하고 가면은 상당히 시간도 절약을 시키고 뭔가 목표점도 명확한데 그런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그 구하는 것 특히나 이제 또 우리가 아프리카나 동남아는 자료가 분명히 공짜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호 자료를 얻으려고 그러고 토양도를 얻으려고 그러면 또 뒷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우리나라에서
제공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을 일하는 데서 상당히 이제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시급하게 지금 현업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우리는 우리 하천 설계 기준만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동남아나 유럽,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라고 하면 프랑스 설계 기준, 그 다음에 지금 동유럽은 소련, 러시아 설계 기준.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한 6개 국가의 설계 기준만 우리가 국가에서 만약에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한다라면은 실제로 어떻게 설계할지를 몰라가지고 상당히 트라이얼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이제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전 세계 6개 정도의 어떤 그 설계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고 보유하고 있다면은 그런 시간에서는 상당히 세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영주 전무님, 우리 기업의 기술하고 학계의 학문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견 교류가 더 활발하게 돼야 되겠다 이런 걸 느끼고요. 특별히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만 이 해외 사업, 우리 환경부도 이제 물산업으로 생겼기 때문에 해외 사업에 우리 기업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보 제공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 배덕기 총장님께서 만드신 그 중요한 시스템을 잘 홍보도 하시고 공유하면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또 해외 설계 기준이 다른 것들, 이거 번역을 하는 거는 우리 환경부 내지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연수원도 있고 하니까 잘 발굴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송영일 KI의 선임연구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세 분의 발제 잘 들었고요. 기후변화가 지금 많이 심화되고 있고 한 상황에서 이 통합 물관리의 어떤 주제로서 기후변화와 이런 물관리를 같이 엮어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의적절했고, 또 전 사실 이제 물전공을 했지만 기후변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봐서 아주 반가운 이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기후변화에서도 적응에 대한 그 부분인데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그 통합 물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코멘트에 대해서는 이미 해주셨고 발표 자료로서 너무나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보다는 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8월에 IPCC에서 이제 AR6 6차 보고서 그 제1 실무그룹 보고서 나왔죠. 거기 보면은 그 최근에 10년 동안의 그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당시보다 1.09도씨가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1.2도씨가 올랐다고 나오는데 IPCC에서는 뭐 1.09도씨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 의미를 보면 뭐 한 100년 전보다 1.09도씨가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편할 수 있는데 5차 보고서가 2013년에 나왔어요. 5차 보고서의 똑같은 내용을 보면 그 당시는 산업혁명 시기보다 0.78도씨가 올랐다고 했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지난 한 8년 동안 지구 평균 온도가 0.31도씨가 오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상청의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한번 논의해 보니까 그 지구 온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많은데 테크닉이 좀 더 정교해져서 이렇게 좀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하면서도 그렇지만 그 8년 동안의 지구 온도가 오른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보면 0.3도씩 올랐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8년 동안. 결국 뭐냐면은 그 지난 또 지금 건 8년 동안 기후변화 감축에 대해서 얼마나 또 노력도 했고 논의도 많이 했잖아요. 국제적으로. 그런데도 이게 바뀐 거예요. 결국 기후변화는 피할 수가 없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멈출 수가 없는 게 사실상 이게 이제 진짜 팩트거든요. 이게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최근에 이제 보험회사라든지 국제 이런 금융기관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산정을 이제 많이 해요. 그렇게 봤을 때 1985년부터 27년까지 한 20년 되죠. 그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니까 해마다 작게는 한 140억 불, 많게는 1,400억 불. 물론 이제 전 지구 한
거의 200개 나라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클 수밖에 없긴 한데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홍수를 보면은 외수 피해는 사실 줄긴 했지만 내수 피해가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원래 보도되지 않은 이런 피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많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중에 한 거의 87%가 풍수예요. 풍수에는 결국 풍해와 수해인데 제가 알기로는 풍해와 수해 비율을 보면 거의 한 80~90%가 수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거의 다 물과 관련된 게 많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 물관리를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얘기할 때는 통합 물관리, 이 물 쪽 도메인에서만 보지 말고 저는 이제 사실 토목에서 물 전공을 했지만 꽤 오랫동안 기후변화 적응을 하다 보니까 꽤 많은 곳에서 물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고 같이 얘기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자세가 수자원학회도 그렇고 이런 데서도 얼마나 오픈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야지 뭔가 솔루션이 생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부에서 물산업 클러스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시장이 그렇게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눈을 돌려서 해외를 보면은 ODA 같은 걸 보더라도 국제 ODA 시장 보면 거의 다 물이에요. 그러니까 46개 최빈국이라고 하는 LDC 이런 나라들은 사실상 UN 그 기후변화 협약 회의 보면은 굉장히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기후변화 적응이나 로스 앤 데미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보상을 원하고 있어요. 다시 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한 결국은 뭐냐면은 간단하잖아요. 좀 웬만큼 경제력이 되는 나라들이 지원해서 그런 나라들이 인프라를 확충해주고 하는 것인데 그 인프라는 사실상 고급 기술도 아니고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가나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두 가지 문제예요. 기후변화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그런 나라인데 정말 큰 문제는 그런 기후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도시화 가치도 진행이 돼요. 굉장히 빨리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냐? 인프라가 없는 도시 지역에 기후변화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사람들도 많이 이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출량은 더 늘어나고 소위 말하는 그 소일 이로전이라고 하는 토사 침식이 엄청납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산화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데 대한 노하우가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해외랑 연결시켜서 보는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일단은 오늘 세 분 발표하신 거는 저 두 가지 의미에서 다 의미가 있다고 봐요. 기후변화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완화, 감축이라고 하죠.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그 IPCC 오차 보고서 보면은 현재 배출된 CO2만 가지고도 앞으로 CO2를 하나도 발생 안 시켜도 한 50년에서 100년 동안은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우리는 거기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기후변화 적응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세 분 발표하신 내용 중에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상수 시설에 그 어떤 상수원 같은 경우 취수, 정수, 그 송수, 급수 이런 과정에서 고효율 기기 사용해서 에너지 세이브를 한다든지 하는 건 좋은 측면에 이런 완화 측면이 되겠고 또 홍수터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 주셨고 그리고 자연 친화 그 NBS 말씀 주셨는데 이런 거는 변화하는 기후에 우리가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적응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우리 주변에 굉장히 이 감축과 적응이 많이 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그 뒷받침 사실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거기 맞춰서 우리가 좀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오늘 발표하신 내용 전부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적응을 요즘 전부 연구한다는데 적응을 좀 더 말씀드리면은 적응 계획은 사실상 변화하는 기후에 우리가 맞춰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탄력성 회복 또는 탄력성 확보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확보해서 기후변화라는 충격이 왔을 때 이거를 받아내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물 분야에서도 자연기반의 어떤 해법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드릴 말씀은 간단합니다. 통합 물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되고 있고 수자원 기술이 굉장히 많고 한데 이 모든 것들 그 자체가 중요한데 그것들을 기후변화와 좀 연결시켜서 뭔가 좀 더 소위 말하는 보품질 이런 그 기술 또는 컨셉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거기 최근에 나온 이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보면 물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좀 나와요. 크게 5개 분야에 대해서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데 첫 번째가 물이고, 그 다음에 생태, 그 다음 농수산, 그리고 산업에너지, 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홍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어떤 조기 경보 체계 구축, 그리고 도시 지역 침수 예방 사업, 이런 것도 전통적으로 통합 물 관리에서 하던 일들이에요. 뭐 통수능을 좀 개선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보지 않고 기후변화 대응 또는 도시의 그 어떤 홍수에 대한 리질리언트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이 국제사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뭐 좋은데, 그동안에 우리 숫자원 우리 그룹에서도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ODA 사업을 좀 같이 참여하고 개동 같은데 가서 이제 논의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기술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가나를 말씀드렸고 했는데, 그런 나라 갔을 때는 그분들도 우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연하게 한국에는 어떤 기술이 있는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에 우리 숫자원 학교에서 조금만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하게 되면, 오늘 뭐 발표 중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해외의 어떤 진출 이런 것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와 이런 통합 물 관리를 연계해서 좀 보는 시각이 좀 더 앞으로 넓고 이렇게 좀 깊게 전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영일 선임연구원님께서는 기후변화 우리 물 쪽에서 완화와 적응 두 가지를 잘 해야 되고, 특별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적응 기후변화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이게 계속 되어오고 있는데, 우리 수자원 분야에서 적극 참여해서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환경부에서 이 기후변화 이 대책에 수자원 분야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참여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후변화에서 우리 행안부가 재난재해 기본법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인명과 재산이 피해가 입었을 때는 이제 행안부, 그 전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물 스트레스, 또 고통, 그런 건 뭐 어떻게 저기가 안 되잖아요. 가뭄. 그 전까지는 저희가 연구를 잘 해가지고 그 기여를 또 어떻게 하는지 완화와 적응에 그런 거를 잘 분리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부의 수자원 정책과장 김구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환경부의 김구범입니다. 이번 이런 학회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면은 교수님들 비롯해서 전문가분들, 학회 회원분들 굉장히 많은 질책들 해주시고, 그동안 통합물 관리 한다고 뭐 했느냐, 3년 동안 성과가 뭐냐, 이런 질책들 많이 주셔가지고 가시방석이 안 된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그만큼 외부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는 인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점들을 더 인식을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내년에 이제 하천이 넘어오게 되면은 1월 1일부터 뭔가 새로운 가시적인 성과를 뭘 보여줄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이제 모든 물 관련 그 사업들이 하천 사업뿐만 아니라 수질 개선 사업, B.5 오염 사업 이런 환경 관련 사업들이 하천 유역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예산 편성이나 사업들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그런 통합 관리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개편을 해 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해 주신 세 개 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수총량제 관련해서는 박진원 상무님 굉장히 그 개념이나 또 한계점, 제도 도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이 홍수총량제에 대한 그 방향성이나 컨셉은 다들 인식은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히 이게 여러 가지 한계점이나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또 이 홍수총량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지 액션 플랜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만 이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자들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지자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지 단순히 필요할 것 같다, 방향성은 좋다라는 그런 공감대만 가지고는 제도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홍수총량제가 토론자분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과거에 개념은 2008년인가요? 유역종합치수기획 수립하면서부터 이 하천법에 홍수량 할당에 대한 컨셉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유역분담에 대한 내용은 있었지만 유역종합치수계획을 12대 권역에 대해서 다 수립을 하고 나서 문제는 그 부분을 현실화시키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계획만 수립을 하고 그것을 사업화시키지 못한 그때 당시에 이제 4대강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도에 분담하는 양이 굉장히 커져 가지고 계획이 좀 현실화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제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꾸준한 투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천 기본계획에 권역별로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예산 투자, 꾸준한 예산 투자가 계속 확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초부터 저희가 23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하는데 하천 분야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예산 확대를 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재영 교수님 탄소 중립과 물 관리 관련해 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오기 전에 좀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상 물 관리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두 가지가 있던데요. 폐기물 부분에서 이제 합폐수 처리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또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 벼를 재배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가 되는지 이 두 가지만 있지 물 부문 전체에 대해서 에너지 소비에 따른 탄소 배출량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통계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가물관리위원회 지원단에서 과업을 하나 발주를 한 게 있었습니다. 내용은 물 분야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로드맵 구축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과업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물 분야의 역할과 필요성 설정, 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 파악, 배출 흡수 전망 기반 마련, 물 분야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흡수 수단 발굴 및 효과 분석, 물 분야 2050 탄소 중립 이행 기반 전략 및 로드맵 마련,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꼭지로 12월 달에 과업이 착수가 돼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과업은 KI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그런 과제에 대해서 좀 토론회를 통해서 내용 공유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회장님 마지막에 여러 가지 제언들 많이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뼈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들 잘 다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이 부분을 반영할 건지
고민을 하고 이렇게 또 여러 다른 분들 제안해 주신 내용들 반영을 해서 다음번 또는 그 다음번 토론회는 가시방석이 아닌 환경부가 이렇게 잘 하고 있구나 칭찬을 듣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진솔하게 이 말씀도 잘하시고, 뭐 김무봉 과장님 평소에 너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잘하셔서 계속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제 하천법을 개정을 하는 그 작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셔서 그것도 우리 학회에다가 잘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수총량제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실행이 좀 어렵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학회 차원에서 연구를 좀 더 하고 공청회를 여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가면서 실현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탄소 배출량 이게 안정 교수님 잘 외우고 또 정리해 주시면 됐지만 이게 물 분야 수자원 확보, 생산, 이용, 배출, 재이용, 정과정 우리 수자원 분야에서도 이걸 정량화하는 게 필요하다. KI에서 수행하지만 손임연구원님께서 손임연구원께서 잘 그 요구를 들으시고 수자원 분야에서 이게 정량화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배덕효 총장님께서 발표를 하신 지금 책자의 36, 37페이지인데요. 거기에 통합물 관리와 오늘 그 새 주제와 관련된 이제 제대로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37페이지의 위에 거를 보면은 법, 제도, 계획, 정비 그리고 조직은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예산으로 예산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실천 전략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4가지를 써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령 계획을 정비를 잘 해야 된다. 이거를 기반으로 시설 관리 운영을 하는데 이걸 재평가를 하고 최신화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죠? 정보화는 이제는 진정한 의사결정, 통합물 관리를 위해서 소량수질 수생태 포함해서 유역 상하용 이런 게 물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산업화는 우리 기업이 더욱더 활발하게 물산업법도 생겼지만 그 안에 수자원 사업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를 제대로 잘 내리고 거기에 참여가 더 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를 전 세계를 만들어서 빠르게 다른 외국 기업들보다 더 경쟁력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통합물 관리는 국민이 체감하는 하여간 결과를 내야 되는데 저도 뭐 한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지정토론 들었고요. 우리 세 분의 발표 중에서 특별히 더 첨언이나 이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준현입니다. 제 발표 관련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생각한 거는 지금 해양부에서 하고 있는 사전제 영향평가는 사전제 영향평가대로 가고 환경부에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홍수량 총량제로 그러죠.
위협 분담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위협 분담제는 지금 저희 법정 계획 체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다만 이제 재정적인 소요가 문제인데 재정적인 소요는 이건 아까 문영주 전문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량 증가가 홍수량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가하고 지자체가 뭐 반반을 하든지 어떤 포션을 정해야 되겠죠. 그런 포션만 정해지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저류지 자체가 홍수 단일 목적으로 쓰이다 보면 지역에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목적의 사업들이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안재현 교수님. 네, 몇 가지 의견을 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먼저 정상함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정말 이건 한 200% 300% 공감하는 부분이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 전기라고 하는 거의 가장 큰 단점은 멀리 보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많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상풍력도 그것을 쓸 수 있는 지역이 이제 그 해상풍력을 만들어내는 주변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상 태양광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공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멋진 해결책이 이제 바로 수소거든요. 수소라고 하는 게 수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전해를 이용해서 즉 전기를 이용해서 수전해를 하고 수전을 해서 수소를 만들어내게 되면 수소는 그 압축해서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 저장을 하게 되면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어떤 모든 제약에서 굉장히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매개체가 되는 건데 따라서 저희가 2050년에 우리나라에서 그린 수소를 80% 이제 수입하겠다고 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출국이 될 수 있거든요. 쉬운 예로 뭐 양양의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에서 계속 매일매일 만들어내는 전기 가지고 수소 만들고 그 수소 압축 저장해서 거기서 바로 배 띄워서 해외로 나가면 그거 바로 에너지 수출이거든요. 이런 어떤 좀 아주 전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한계가 기존의 에너지 체계의 시스템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가 천연가스 발전소 등등 뭐 정유시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건너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질수소를 쓰고 뭐 완전하게 그린수소가 아닌 뭐 그레이나 블루수소를 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가장 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력이 될 수 있는 게 수력이기 때문에 수력은 저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수력과 거기에 수소를 연결해서 장내에 에너지도 만들고 우리나라의 산업 어떤 구조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가는 거 이게 저희가 할 아주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정부 차원의 지원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영주 전무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저감이라든지 뭐 흡수라든지 얘기하는데 그게 실제 삶에 적용하려면 어떤 수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단계별로 탄소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 그 모델을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뭐 이제 아마 최근까지는 크게 환경부의 예산을 저희가 R&D 예산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혹시 늘어나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 분야가 그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아이템별로 우리가 설계나 지침에 반영할 수 있는 개량화된 어떤 그 수치들 이런 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 성열 박사님이나 김공호 과장님 주신 의견도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린 내용하고 더 일맥상통하는 거 생각이 들어서 답변은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특별히 이제 그린 수소 그리고 이제 탄소 저감 효과 모델을 두 개를 관심을 가지고 이게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 수자문학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어떤 펀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답해 총장님. 예, 그 네 분의 토론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마지막 그 김구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들으면서 미안하면서도 또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지난 3년간 일선에서 가장 아마 고생하시고 또 이 수장 분야의 정책을 위해서 하신 분이 바로 김구범 과장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비단 공무원들한테 한 얘기뿐만 아니고요. 우리 물관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좀 느껴보고 보다 나은 미래 물관리를 생각해보자 그런 측면이거든요. 대학 교수는 정말 교수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사는 공사를, 또 연구소는 연구소를, 기업은. 과거에 이런 국가적으로 물관리 이슈가 되었을 때 소위 좀 골치 아픈 일은 잘 안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다른 게 국가 정책에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좀 스스로 좀 챙겨보고 하자는 의미니까 오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시는 일에 학회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 분이 주신 의견도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첫 번째 그 정창상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방의 변화, 환경부족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남부지방에서 피해를 입었는데요. 결국은 저도 이제 우리 수산학회가 그 각 유역에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이 이 홍수 문제나 물 문제가 자기 지역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리는데 거의 노력을 안 했다는 생각입니다. 자기 지역에 철새 몇 마리, 뭐 어류 몇 마리 없어지는 얘기는 많이 아는데 비가 어느 만큼 오면 우리 지역에 어떤 위험이 닥칠 거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본 적이 저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세계 지역을 돌면서 쭉 느꼈던 거는 오히려 어떤 지역은 자기 지역이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는데도 그 목소리를 내지를 못했던 같은 사실 그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자체를 왜 우리 지역은 이렇게까지 내버려두는지 요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건의가 돼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집행이 되는 그런 구조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 그 버텀업이라는 그 새로운 개념인데 그런데 학회가 상당히 좀 무관심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에서도 학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국 주민을 이해시키는 것이 지역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 발전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영유 전무님 말씀하신 것에도 아마 해외 지역에서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우리나라 7, 80년대처럼 지금 만약에 동남아나 아프리카 쪽에 화력발전소를 없애라 그러면 태양광 할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액이 무궁무진한데 당연히 돈만 있으면 우리 7, 80년대 댐 건설하듯이 수력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왜 태양광 안 하고 있냐? 이게 정부 정책이 그런 거죠. ODA 사업에서 태양광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수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맞고 어느 정도 경제 성장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 아까 설계 기준 말씀하신 것들은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우리 김고은 과장님께서 꼭 좀 대상을 확보해가지고 어디가 됐든지 이거 저 한 6개 국가의 설계 기준 다 번역해서 기업에 좀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안 하면 수산학회가 하겠습니다. 수산학회에서 간접비를 모아가지고 하더라도 할 용의가 있으니까요. 꼭 좀 해서 우리 기업에 계신 분들이 좀 말을 몰라서 고민하는 거 좀 없겠고요. 번역해서 하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우리 송영일 박사님은 기후변화 제국 쪽에서 사실은 대가신데 그나마 아마 KI에서 꾸준히 우리 물 문제, 그 다음에 적응 문제를 해오셨는데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KI가 앞으로 예전 이 통합 물관리 이루어지기 전과 이후에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예전에 주로 건설기술연구원에 의존하던 많은 일들이 앞으로 이제 그 KI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KI에 계신 분도 우리 학교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같이 좀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대학교 그 학자로서 총장님, 교수님 그리고 수련학회를 이끄시는 회장님으로서 오늘 생각이 굉장히 많이 숙제도 또 많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년엔 더욱더 바빠지실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우리 플로어에 특별히 시작하기 전에 최병석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존경하는 정영 부사장님도 또 부탁드리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최병철입니다. 이 통합 물관리 정책 2013년부터 처음 할 때부터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그때 공동위원장님이 지금 그 수잔 학회장님 하시는 배덕교 총장님이었습니다. 잘 걸어온 것 같고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 수자원 하시는 분들 학자분들이라든지 이 산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커다란 앞날에 대한 어떠한 미래를 이렇게 조금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포럼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서 플로어에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은 어떤 의견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저는 우리 학생들 왔으면 학생들이 얘기해 줬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경동 엔지니어링의 김정권입니다. 오늘 세 분의 아주 좋은 발표와 또 열띤 토론, 전부 다 정말 아주 귀중한 그러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아까 안재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CO2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의 툴킷 이런 부분의 구축이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령 우리 생각하기에 기후 변화가 생기면 온도가 상승하고 그랬다 식생이 변화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산림이 변화가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생겨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CO2는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탄소로 저장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결국 저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물이 필연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케오트에 있을 때 한 연구 중에 하나는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식생이 변하는데 그럼 그에 따라서 수자원량이 증가하게 되는가 감소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 연구하게 해본 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산림의 어떤 밀도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런 걸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탄소라는 부분을 이제 한쪽 부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물의 양적 관리 측면과 어떤 탄소의 저장이라는 측면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 물론 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해외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는 엔지니어링사에 있다 보니까 보통 저희들이 하게 되면 마스터 플랜을 세운다든지 어떤 댐이나 수돗물에 대한 설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운영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트레이닝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 거 보니까 마스터 플랜을 세운다든지 기술 훈련을 시키는 건 문제가 없는데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나라의 어떤 데이터와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설계 기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가 습득하기 어려워가지고
ADB나 월드뱅크와 과제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감독을 한다든지 과제를 리딩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네팔에서 하나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그 나라 니네 어떤 기준으로 제방을 설계하니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딱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대화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주로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국가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남아 국가에 몇 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수분 데이터와 함께 그런 어떤 설계 기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구축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저희들이 프론티어 사업 이후에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기관별로 구축을 해왔는데 한번 좀 뭔가 다시 역량을 집중해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수자원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국가의 R&D를 한번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기업체에서 필요한 정보 그거를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제가 한 번만 코로나 2년째 되는데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줌으로 하잖아요. 줌으로 학생들이 얼굴도 안 보여주고 질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대학원생 중에 학생 한 분이 그래도 아무 말이나 이게 와서 들으니까 느낀 점이 이렇다. 저 고개 김태형 교수님 뒤에 고개를 더욱더 숙이시는 포럼의 좌장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감사합니다. 뭐라도 세 분 발표 중에 어느 분께 제일 좋았다. 뭐 아무 말씀. 안녕하세요. 저 한양대학교 김태희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석박사과정 김민지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세 분의 훌륭한 강의 듣고 요즘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저는 요즘 아무래도 탄소 중립이 핫하다 보니까 안지현 교수님에 관한 내용이 가장 흥미로웠었습니다. 아니 그 배덕효 총장님 발표하신 거를 까먹으면 뭐 못됐다.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뭔가 많이 모자라지만 배덕효 총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 애쓰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선생으로서 이렇게 느낀 게 없어가지고 대면 오늘 제대로 감사합니다. 힘드신데 자 그러면 우리 정경영 부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배덕효 회장님 주민 소통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우리 이제 수자원공사에서도 용담 댐에 계시는 김종래 지사장 계시는데 아주 홍수 방제 쪽에 아주 전문가라고 알고 제가 낙동강 쪽에서 2년 반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이제 뭘 했냐면은 직원들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이제 강우가 내리면 댐 수위 상승에 따른 하천 수위 상승 예측을 해갖고 시각하고 제약 시설을 딱 넣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걸 넘어가면 얼마큼 침수된지 나오잖아요. 그 주민 소통회 때 주민들한테 보여줬답니다. 그럼 무제부 구간부터 막 물이 들어가는 게 보이고 또 제방 중에 낮은 부분 있잖아요. 세월교 물 막 들어가는 게 보이니까 주민들이 아니 저 제방 관리는 누가 하는 거냐고.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그 지자체장들이 주민들의 편을 위한 여러 가지 공원 만들고 그런 거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다 살기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그 물가에 사시는 분들 안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그 지자체 공무원이 굉장히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이 이제 되면은 지금 섬진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 굉장히 아주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정치인들이 움직이면 결국 정부와 협의를 해서 얘를 당기는 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배대표 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들과의 소통 이 부분이 단순히 그걸 넘어서 결국은 우리 홍수, 가뭄 이런데 더 많은 우리 예산과 자원이 투입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케어워터도 거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얘기 좀 말씀드리면 지금 케어워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댐 플러스 수도인데 하나는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제 탄소 중립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상태양광도 하고 그린 수소도 하고 수열 에너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ICT 기술,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AI 이런 거 활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휴먼 에러 줄인 쪽으로 정수장이라든지 댐의 어떤 안전진단 관리에도 지금 드론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이 지금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진행될 텐데요. 저희 학회 또 환경부랑 잘 협업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더 확산되고 실종화될 수 있도록 많이 앞장서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수상공사 워낙에 잘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라 우리 수상공사하고 학회하고 우리 환경부 지금 공사에서는 탄소 중립하고 에너지 절감 이게 핵심 새로운 사업으로 신기술도 또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수정학회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방향으로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